이렇게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소프트웨어 인재가 막 나오고 하냐고? 아니잖아. 교육 문제가 그렇죠. 또 하나가 집 문제예요. 집 문제. 집이 이게 미쳤잖아요. 집을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누가 봐도 투기에 가까운 것들 세 채씩 네 채씩 해서 막 월세 놓고 살고, 그 부동산 투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 그를 몰아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아파트가 있을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한국과 일본에서 절반씩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의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들어주시면 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의 그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아시죠? 거기가 옛날에 구로 3공단, 4공단이었어요. 수출산업공단이었거든. 근데 그 구로공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본 정부하고 어떤 그 외교적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이제 그 공장을 유치를 많이 했는데, 주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거의 다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하청 기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경제 구조나 금융, 은행, 학교, 공공기관, 산업구조 할 거 없이 대부분이 일본의 구조를 똑같이 가져와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잖아요. 우리나라 행안부가 옛날로 따지면 총무처라는 곳과 내무성이라는 곳과 우정산업본부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세 가지가 지금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원래는 따로따로였었거든. 우리 어릴 적에는 내무부였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부서를 합쳤거든요. 총무성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 총무성이 우정성이라는 곳하고 총무처라는 곳하고, 부처 이름도 똑같았어. 총무처라는 곳하고 한국의 내무성에 해당하는 자치성,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부처 합병을 할 때 우리나라가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합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도 일본을 벤치마킹했고 정부도 일본을 벤치마킹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도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 제도도 6334, 이것도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사례를 찾아야 되잖아. 선행사례를 찾을 때는 늘 일본을 벤치마킹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된 것도, 일본이 선진국이고 일본에서 지금 뜨고 있는 아이템이 앞으로 한국에서 뜰 거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찾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것들 당연하게 돼 있지만,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에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일본이 그게 많았었거든. 근데 1970년대 60년대에는 다방이라고 있었거든요. 그죠? 다방 알죠? 뭐 지하실에 어두컴컴한데 소파 있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 앉아갖고 막 커피 먹고 하는 그 시절이었었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가. 근데 일본에 왔더니 커피숍이 엄청 환하고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일본에 오니까 원룸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 원룸 맨션. 아, 청년들이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아파트 이런 거 앞으로 한국에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다 따라갔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거꾸로 한국을 보면 일본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디지털화가 되면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려면 한국 가서 보면 돼요. 신칸센이 정보화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한국 가서 보면 돼. 그래서 저는 일본의 장관들이라든지 차관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병원장, 건설회사 사장, 수많은 사람을 한국에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다 납득했지. 근데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우리의 미래 모델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될 거다. 그게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본을 따라갈 거다. 사회 문제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왔으니까, 경제 모델이 따라왔으니까 일본이 경제 모델대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건데, 전부 그렇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하고 똑같이 갈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 이미 정보화로 넘어가는 이쪽은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일본에 배울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엔 정보화에 관해서는. 그거 말고 배울 게 또 많이 있겠죠.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고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그걸 잘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부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하고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렵게 사가지고 부동산으로 어떻게 좀 돈을 좀 불려보려고 하시는데, 저처럼 한국의 부동산이 안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이 왜 폭락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호경기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갔었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경 내에 23개 구만 팔면 미국을 샀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땅을 팔면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그 미국 전토는 못 사겠지만 상당한 땅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서울에 몇 개 정도 되는 땅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일본하고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경우에는 버블이 한번 그렇게 꺼지고 나서 갑자기 불안 심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금리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융자 받은 사람들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팔겠죠? 근데 이게 공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입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포로 들어오게 되면 집을 너도나도 팔려고 할 거고, 그 너도나도 집을 다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또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집값은 내려가겠죠? 은행에서 이자는 내라고 하고 못 갚아. 그러면 지금 깡통 전세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반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과연 일본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 얘기예요. 제 얘기인데 일본의 얘기하고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의 신촌에 살았어요. 동교동에. 동교동에 살았는데 동교동에 우리 5 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방 하나 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방 2개짜리로 가야 되는데 돈을 금방 벌지는 못하니까 좀 외곽으로 나가자. 조금 더 뭐 모래내 쪽으로 나가갖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색 이쪽으로 나가서 거기 방 2개짜리를 전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방 2개짜리에 살았어요. 그리고 살다가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새 집에도 살아야 되겠고 집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방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는데 다음으로 제가 나간 게 불광동으로 나갔어요. 불광동으로 나갔더니 그 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방 하나 더 있는 걸 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불광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일산으로 갔어요. 더 평수가 크죠, 그죠? 일산에서도 저쪽에 탄현으로 들어갔더니 크게 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넓고 좋았죠. 그러다가 IMF가 왔어요. 그래서 폭삭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손해는 안 봤어요. 전체 집값에 20% 정도 손해본 정도. 워낙에 거의 집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동네는. 자, 그거를 일본에다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한국 얘기예요. 일본의 동경도내 우리 집 같은 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똑같이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동경도에서 외곽으로 나갔겠죠. 이렇게 쭉 나갔어요. 나가갖고 결국 이제 동경의 외곽에 큰 집에 살았어. 70평짜리 집에 노부부하고 아들 부부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집을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들방, 딸방 다 있었어. 근데 다들 결혼해서 막 나가고 학교 간다고 나가고 독립해서 나갔어 다. 그러면 노인 둘이 남았는데 70평짜리 집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노인분들이 집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거기에 3세대가 살았을 때 인구수, 가족들이 분가해서 다 나갔을 때 인구수 변화가 있겠죠. 인구 확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코스트코도 그렇고 뭐 이마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슈퍼마켓이 장사가 되겠어요? 옛날만큼? 안 되죠. 어렵죠. 축소하겠죠. 문 닫겠죠. 병원이 있었어요. 그만큼 손님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럼 축소되겠죠. 문 닫겠죠.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은 멀리 못 가잖아요. 장 보러 가려고 그래도 가까운 데 가서 장을 보셔야 되고 병원을 가려고 그래도 가까운 데를 가야 될 텐데 점점 문을 닫아 이제.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싸게 내놓고 나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냐? 도심으로 가지. 일본에 야마노테라고 있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2호선이에요. 그 안쪽으로들 다들 들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동경 도심에 원룸 맨션이 되게 많아요. 누가 사냐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요. 거기 사시면 걸어서 1km 이내에 다 되잖아. 근데 이게 외곽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생활 편의 시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워놓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아파트가 유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도시들이 일본에 실제로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얘기한 상황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은 인구가 많잖아. 뭐 사람이 저거 하잖아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인구 줄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준다는 것은 집 숫자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새 집이 좋지 않아? 좋지. 그러면 새 집이 있고 헌 집이 있어요. 근데 새 집을 살 돈이 있냐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신입사원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3천, 5천 정도 받습니까? 그 정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살 수 있겠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신 분은 별개지만 그렇게 아무리 집이 좋아도 좋은 집 못 사요. 싼 집만 들어갈 텐데 어쨌든 집은 남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의 투기장이에요. 내가 보기에. 돈 내고 돈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젊은
젊은 친구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도 얼른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둬야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싶어갖고 집을 사시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제일 크게 타격을 입는 게 누구겠어요? 영끌에서 집 산 젊은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70억짜리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 양반들이 이거 안 팔아도 돼. 그렇잖아요. 그걸 왜 팔아? 그냥 거기 살면 되지. 근데 그걸 수없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빚을 내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은행 상환이 안 되잖아요. 제가 IMF 때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였어요. 1년에 내가 이자만 3천만 원씩을 냈었는데 부동산이 1년에 3천만 원씩 올라가 줬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이자를 내더라도 부동산이 5천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나는 버는 거였지. 근데 결국 안 올라가고 폭락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몇천만 원 손해보고 털어버린 거지. 거꾸로 지금 여러분들이 산 아파트 가격이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냐 이거죠.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 건축비와 토지 가격이 얼마만큼 정상적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과연 앞으로 이게 이대로 갈까라는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 그런 얘기 하지만 일본도 부동산이 오른다는데 라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오르는 데 있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 3구예요. 강남 3구는 사람들이 거기 여러 가지 커뮤니티 문제라든지 상류층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아파트 값을 가지고 딴 데하고 비교를 하는 건 옳지 않지. 근데 거기조차도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투자를 하면, 일본의 경우에 은행 이자가 거의 제로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3%에서 5%까지 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부동산이 올랐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일부 부동산이 뭐 30평짜리, 그러니까 20억짜리도 있습니다. 동경역 근처에 30평짜리 20억. 근데 강남에 100억짜리 집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일본은 집값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 반드시 떨어지냐면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제 생각에도 그런데 집은 상하는 거예요. 노후화되는 것만 남잖아요. 집이 오래되면, 아파트가 오래되면 메인테너ન્스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 되고, 중앙난방이면 그것도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갈아야 되고, 다 새로 할 거 많잖아요. 그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헌 집이 새 집보다 더 비싸냐고. 그래서 일본에는 서로 간에 집 얘기할 때 우리 집은 그래도 많이 안 내렸대, 이게 이제 일상적인 얘기야.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가 내가 3억 5천에 샀어요. 20년 전에 3억 5천에 사서 올해 3월 달에 팔 때 2억 7천을 받았어요. 3억 5천에 사서 20년 동안 살고 그 중고를 20년 후에 2억 7천에 팔았다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벤츠를 샀어요. 1억짜리 벤츠를. 그거를 1억에 샀는데 20년 타고 그거를 7천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버는 거 아니에요? 내구재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근데 대한민국의 소모품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축제의 수단이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 같은 걸 보면 일본에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라는 얘기들 하시던데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런데 잘 고르면.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들 맨날 그 유튜브 같은데 신문 텔레비에서 후진산이 언제 분화할지 모른대, 쓰나미가 일본을 언제 덮칠지 모른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후지산 분화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후지산이 분화해서 재가루가 날라와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졌어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동경도는 더 가깝잖아요. 후지산에서. 그러면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집값이 유지되겠어요? 재난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백엔에 원화가 970원이더라고. 이게 원화가 비싸지면 이게 뭐 엔화로 벌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차수 한차익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사면 금방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해 봤을 때 밑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게 묻어놓으면 되죠. 그러다가 환율이 좋아지면 뭐 10년 뒤에 환율이 좋아지면 팔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몰라, 저처럼 이제 땅이 있는 집을 개인주택을 샀어. 그러면 나중에 땅이라도 남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경우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뻔해. 그리고 한국을 떠나온 여러분들이 인생 선배로서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이나 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을 꼭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거꾸로. 일본의 경우에는요,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은 소비 제품이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월세 내고 살면 돼요. 저처럼 집을 진 사람도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살다가 뭐 집 2개짜리 이사 갔다가 전부 월세로 살아요. 왜 그러냐? 월세를 내고 사나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의 감가상각으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억 5천에 샀는데 20년 살았더니 2,700이 됐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그 집값 내려가는 거를 내가 차라리 월세로 감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계산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집을 안 사요. 투자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남의 집에 살면 하다못해 못 하나 박더라도 나중에 이사 가게 되면 물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집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집을 즐거운 나의 집을 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집을 가지고 계시고 집값이 오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뭐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집값이 안정화되고 월세를 할지 전세를 할지 내가 고르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도래한다면 비싼 집을 사서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사두면 반드시 오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가 일제히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지. 집이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집이 필요해서 삽니까?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집이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집이 필요하긴 한데 집값이 올라갈 게 뻔하고 올라가면 내 수준으로 못 사니까 집값을 잡아놓기 위해서 집을 산 사람도 많잖아요. 베이스에는 집이 올라간다는 걸 전제에 깔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안 올라갈 거라 그러면 왜 집을 사겠어요? 그것이 이제 똑같은 거죠. 또 하나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도 나도 집값이 내려간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아니야 집값 안 내려간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겠습니까 그게? 이전에 지금 민주당 정권 때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을 다 했잖아요. 나름대로 잘못해서 집값이 올라갔죠. 그건 맞는데 노력은 했죠. 잘못 노력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집값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내려가겠죠 라고 생각하면 내려가겠지. 근데 요 근래 이제 다른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해서 집을 살 수 있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온 사람으로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내 조국에 사는데 후배들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집을 사겠냐고.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급여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쉽게 집 사겠냐고요. 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집을 살 수 있겠냐고요. 대한민국의 자산가들 부모님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얼마짜리 사주면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자식들한테 아파트 한 채 척척 사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친구, 형제, 형님, 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교육, 우리 대한민국 교육 문제 심하잖아요. 그죠? 사교육 너무 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그 기계를 만들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막 몰아붙여. 근데 그 다음에 대학만 가면 세상이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청춘을 다 바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근데 부모님들은 부모님 전체 자기 수익의 절반을 아이들 교육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지 장래 희망이 뭔지가 아니라 네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보내. 그 대학생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래서 대학생활을 해. 학비가 너무 비싸. 부모가 너무 힘든 모습을 자녀들은 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힘든 걸 보니까 자기들 마음이 아파 힘들어. 자기들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청춘을 갈아 넣어서 대학을 다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껏 그 자기들이 빚진 거라든지 부모님한테 뭔가 내가 해드리려면 인류기업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이나 LG나.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 5%도 안 되잖아요. 스카이나 나와야 가능한 얘기잖아. 대한민국에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고시방 가는 거 아니에요. 재수해서 삼성 시험 보고 재수해서 LG 시험 보고 재수해서 고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5% 안에 들어가냐고. 이런 전체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교육 하지 맙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짜 뛰어놀게 해주고 합시다라고 해갖고 무슨 뭐 자사고를 없애는 둥 그다음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왜 네 새끼들은 다 자사고 보내고 다 어디 해가지고 인류 대학 보내놓고 왜 우리 애들은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가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가는 계속 국회에 가야지만 사람 대접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한 거에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교육 문제 공감하죠? 그럼 이 미친 교육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소프트웨어 인재가 막 나오고 하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누가 정치가가 얘기를 하면 저거는 미쳤다. 뭐 이런 식의, 실제적으로 그 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악마화하는 거지. 여기에는 그 강남의 학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그랬듯이 일본에 도장 만드는 사람들이 도장을 없애자 그러면 난리 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 문제가 그렇죠. 또 하나가 집 문제예요. 집 문제. 집이 이게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그죠? 집을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서울에도 한 채 갖고 부산에도 한 채 갖고 강릉에도 한 채 갖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죠. 별장도 갖는 거니까. 그게 아닌 누가 봐도 투기에 가까운 것들, 세 채씩 네 채씩 해서 막 월세 놓고 살고 이게 뻔히 알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 그걸 못하게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내가 영끌해 갖고 집을 샀더니 종부세를 때린다든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갖고 투자를 못하게 한다. 뭐 은행에 대출을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엄청 비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 부동산 투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치가들한테 소를 몰아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아파트가 있을지. 이거는 오른쪽 왼쪽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상식이라고 봐요. 제가 얘기한 상식이 여러분들 상식하고 다를까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한국에 안 돌아가겠다고 했죠.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진짜 부끄럽고 속상하게도 저는 이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살아요. 정부와 선진국이라고 소개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중증 장애가 있어서 집 밖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많은 헬퍼들이 와서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 해줘요. 장애자이지만 자기 스스로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아이한테 정부가 여기 왔을 때부터 외국인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80만 원씩 돈을 계속 줬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병원비 전액 무료. 우리 아이는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 무료예요. 지금 34살입니다. 34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여주러 오고 일주일에 3번, 4번 샤워 시켜주러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욕조를 가져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이거 다 정부 돈이에요. 전철을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여기 와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문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우리 아이가 역에 가면요, 역에서 역무원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별개인데 없으면 우리 아이가 딱 도착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거기서 역무원이 4명이 나와서 100kg가 넘는 전동 휠체어를 들고 플랫폼까지 날르고 무전기로 몇 호차 어디에 탔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내리는 역에 나와서 또 똑같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장애자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자가 장애자라는 어떤 핸디캡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거 우리나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기 싫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가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 먹여야 돼, 점심 먹여야 돼, 저녁 먹여야 돼, 목욕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대한민국이 부자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 맞아요. 근데 잘 살면, 돈이 많이 벌어지면 장애자 복지를 하자가 아니라 장애자 복지를 하는 거를 전제로 놓고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는 아이들 여기 데려올 때 왜 아이들을 데려왔냐면 저는 어렵게 컸어요. 나는 남들처럼 아이들 학원에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저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보낼 돈도 없었을 뿐더러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 일본에서 겨우 공고 졸업해서 일본의 전문대학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일본에 와서 혼자서 노력해서 석박사 다 했어요.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기도 해요, 일본은.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단 말이죠. 뭐가 불가능하지 않냐면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지금의 대한민국 같았었다고. 버블 때 모든 사람이 대학 보내려고 했고 근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젊은 애들이 그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 학급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엽기적인 살인 행위를 벌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여자애가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를 수업 시간에 커터 나이프로 목을 거서 죽인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중학생이 저 초등학생을 죽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만 부모한테 소포를 붙인다든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영혼이 망가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유도리 교육이라 해서. 여러분들 유도리라는 말 알죠? 유도리가 일본어잖아요. 여유를 갖자. 그래서 교육을, 학습을 100이라는 걸 시켰었다면 60만 시켜라.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막 빼버린 거야.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학원을 안 보내.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왜 학원을 보내냐 물어보면 옆집도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옆집도 안 보내거든. 나도 안 보내는 거지. 저는 일본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사회생활에서 뭐 이렇게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법,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법,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배려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친구한테 답 보여주면 안 되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이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과연 되겠냐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한국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한국은 그래도 콘텐츠로 된 디지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냐.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만든 교육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 딴에는 골라서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우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지식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자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근데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해서 부동산 잡으면 또 싫어하고 그러면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바뀔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속상하기도 해요. 생을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데는 외국이 좋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나왔죠. 실패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친구들한테도 너무 갈 길이 멀어. 근데 내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자리 잡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주긴 하죠.